아침 저널 2부 집중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6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했던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전부 정지됐습니다.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폐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이게 사성 장군님이라고 제가 말씀 들었는데 네. 전문가로서 많은 말씀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제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전부 정지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저께 9.19 군사합의를 전부 효력 정지를 시킨 것은 아주 큰 패착이라고 봐요. 9.19 군사합의는 우리가 완충구역을 지상, 해상, 공중에 줘서 실제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충돌을 막아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큰 패착이죠. 그것은 9.19 군사합의는 우리의 안전판이기도 하고 평화의 안전판이고 실제 버팀목이 됐는데 그것을 뺀 효과가 나는 거죠. 9.19 군사합의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전협정이 맺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지상에만 완충구역을 줬어요. 해상 공중에 못 두고 지상에는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북방 2km, 남방 2km, 4km의 비무장지대를 줘서 완충구역을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충돌을 방지해 왔어요. 기여했는데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가 해군력과 공군력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해군과 공군, 해상과 공중에는 완충구역이 그 당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제대로 설치를 못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해안에서는 NLL 일대에서 충돌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우리 서해 지역에 있는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많았죠. 연평도, 백령도 일대. 그리고 공중에서는 무인기 침투가 많이 일상화돼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 공중에 완충구역을 뒀습니다. 그랬던 것이 9.19 군사합의고요. 그래서 9.19 그것이 군사합의인데 그 안전판을 이번에 제거했다는 것은 아주 큰 패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9.19 군사 합의 같은 경우에 이제 최소한의 안전판은 이제 제거했다. 이래서 좀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하기를 9.19 군사 합의가 이제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우리 군의 이제 대비 태세를 이제 갖추기 좀 어렵게 한다. 이렇게 상당한 족쇄로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런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좀 너무 과장되게 표현한 거예요.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는 9.19 군사합의에 큰 문제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에서는 그렇다고 GOP에 우리 경계병들이 경계를 못 서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서해안에서 우리 해군들이 경계를 못 서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약간의 작전의 제한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북한은 더 큰 제한을 받았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한쪽만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북한은 훨씬 더 제약을 받았죠. 예를 들면은 공중에서 우리가 북한을 보는 감시 자산들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첩보기라든가 뭐 이런 거 공중 전투기를 첩보기 같은 걸 운용을 하는데 시력으로 봤을 때 우리도 운용을 못하지만 북한도 제한을 좀 받게 되잖아요. 무인기라든가 이런. 그러면 우리는 북한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한 시력이 1.5 정도 되고 북한은 한 0.4나 0.3 정도 돼요. 그런데 9.19 군사합의가 발효되면서 우리의 시력은 한 0.1 줄어서 1.4 정도 봐서 크게 문제 없는데 북한은 0.3, 0.4이던 것이 거의 제로로 간 상태였어요. 그럼 북한이 훨씬 더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쪽만 약간 0.1 떨어지니까 이거 없애야 돼. 1.4니까 1.5로 다시 올려야 돼. 이 논리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군사학에서는 쌍방을 봐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 불태인데 나만 알면은 백전 백패합니다.
지금 네. 한덕수 총리의 얘기는 우리의 대비태세 문제가 있으니까 없애야 된다. 북한에 그건 따지지 않고 그냥 나만 알면은 나만 알고 적을 모르면은 백전백패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편협적인 사고를 국무총리나 우리 군이나 윤석열 정부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북한에서 이제 계속 무인기를 또 날리고 있고 날렸었고 네. 또 지금도 연일 이제 오물풍선을 이제 보내고 있잖아요. 도심까지도 이제 날아와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좀 이렇게 뭔가 대응이라든지 좀 이렇게 좀 조치를 하려고 하면 이 9.19 군사 협의가 이제 없어야 저희가 가능한 게 아닌가요? 이게?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오물풍선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것은 9.19 군사합의 제한이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죠. 6.25 전쟁 이후에 유엔사와 해서 그 정전협정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군사분계선 안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비무장지대에서 이루는 정전협정이 있는데 이건 네. 정전협정 위반이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오물풍선은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윤석열 네. 정부가 대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데 하나도 격추를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제가 의문이 나서 군에 확인을 했더니 오물풍선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매뉴얼을 만들고 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군의 예. 대응도 대단히 군사분계선을 너무 격추시켜야 되는데 총알이 북한에 넘어가서 교전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못했다라고 별명도 안 되는 별명을 군이 늘어놓던데 대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헬기나 적헬기나 네. 전투기를 잡는 네. 또는 드론을 잡는 하기는 총을 쏘면은 공중에서 자폭을 해요. 그러니까 탄약이 북한으로 안 넘어가는 대공진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대공하기로 쏘게 되면은 격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 풍선이 보니까 엄청 크고 또 그러니까요. 오물이 이제 매달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 이제 만약에 그걸 격추시키면 네. 이게 오물이어서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이지 거기에 뭐 좀 생화학 무기라든지 네. 좀 이런 안 좋은 게 있을까봐 이게 격추를 못했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참 어폐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네. 거기에 사실 화학무기나 폭발물이 네. 있었으면 얼마나 그러니까 위험하겠어요.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방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 때 격출시키면은 그 군사 분계선 일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엔 군인들만 있잖아요. 예. 군인들은 보호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후방 지역에는 우리 화학탄이 떨어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후방 지역에서는 그 말이 맞는 것이고 MDL을 넘어올 때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 때는 격추를 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네. 거죠. 물론 100%다 격추시키긴 어려워요. 네. 예를 들어 이 봉선이 넘어올 때 상공 뭐 1km 이상 한 2, 30km 올라가서 넘어온다면은 네. 격추시키기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이 고무풍선을 어디쯤 띄우는가 하면은 군사 분계선 북쪽 한 10km 선에서 띄울 겁니다. 네. 그런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 때는 그렇게 많이 상공을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노력을 하면 격추를 시킬 텐데 아직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군이 안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엉뚱한 병명만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총알이 북한으로 가서 교전이 무서워서 그걸 못 떨어뜨립니까? 그러면 간첩이 넘어오는데 총 쐈는데 오발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교전이 일어나서 못하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 그 군사 분계선 근접해서 해야 예.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군사 분계선 그 근처에서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9.19 군사 협의를 이제 좀 없애고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이렇게 예고한 것 같은데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런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북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정부는 점점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조금만 무너지는 기미만 보이면 경제가 먼저 무너지는 네. 구조예요. 안보가 불안하고 무너지면 어떤 조금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면은
먼저 투자한 자본금이 빠져나오고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건 경제가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는 위기관리 측면으로 역대 진보 보수 정부 모두 했어요. 이건 위기관리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위기를 잘 관리해서 평화를 유지시키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위기관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상대가 소리 지르면은 나도 소리 지르고 상대가 화나면 나도 화내고 상대가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치는 것처럼 쉬운 법이 어디 있어요. 상대가 소리 지르면 이걸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또 상대가 한 대 치려고 하면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그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기관리는 조심조심 살얼음판 가듯이 역대 진보 보수 정부 다 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이에요. 위기관리 개념이 없이 상대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강대강으로 가고 한반도가 위기로 몰고 있고 뭐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위기 관리를 이제 못해서 이런 도발이 있었다. 아니 꼭 위기 관리를 못해서 도발이 있는 게 아니라 북한 도발은 규탄을 해야 마땅한 거죠. 그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우리 대응 수위를 결정하고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국제사회는 그렇게 해요. 북한이 어떤 ICBM을 사격을 한다 하면은 뭐 경제 제재를 먼저 해보고 규탄을 해보고 안 된 군사적인 어떤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무턱대고 군사 제재부터 나가버리잖아요. 앞에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이제 북한의 이딴 도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대북 관계를 통한 이제 위장 평화쇼 이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논리의 비약이고 어이없는 얘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재인 정부 타령을 합니까? 남북 관계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물론 기책 사유가 북한에 있지만은 윤석열 정부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무조건 맞대응만 하면 되는 걸로 알잖아요. 항상 안보는 두 개 축입니다.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한 측면은 상대 적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군사력을 높이고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건 어떤 정부도 해왔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진보 정부에서는 군사력을 높이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한 측면에 적의 위협을 낮추려고 노력하니까 이 안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평화의 공간이. 지금은 평화의 공간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군사력을 높이고 대비태세도 강화하지만은 위협도 같이 높여가니까 거기에는 서로 평화의 공간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하는 거고 그래서 총선 민심은 이러한 대북 기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도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하라. 이것이 총선 민심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북 기조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대북 전단을 이제 살포한 그 탈북 단체들 있잖아요. 네, 통일부가 이렇게 살포 방침을 계속해서 이제 지속해서 살포하겠다 이런 탈북 단체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헌 판결을 내렸었잖아요.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그 관련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정부로서는 자제 요청은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로서는 이제 자제 요청도 하자니 이게 또 위헌 판결에 걸리는 것 같고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두 가지가 충돌이 되고 있죠.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 특히 접경 지역의 안전과 주민들의 안전과 충돌이 돼요. 표현의 자유는 사실은 헌법 전체 정신으로 보면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안전을 충돌이 될 때는 국민의 안전을 택하는 게 전체 헌법적인 거예요.
표현의 자유한다고 상대를 위협한다든가 상대의 안전에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상대의 안전도 보장되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접경 지역에서는 이것이 접경 지역 주민들은 대단히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지혜를 모아서 적절한 방안을 내야지 위헌 판결 났으니까 우리 못해. 그럼 정부가 왜 있습니까? 대통령이 왜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 민주당의 음모론에 이제 계속 군부를 떼기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왜 음모론이 나옵니까? 거기 아마 천공과 관련된 음모론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정부가 갑자기 어떤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정책이나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발표했을 때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이 이런 정책을 내놓지 한 적이 꽤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그런데 천공의 강의를 이렇게 다시 유튜브를 보면은 어김없이 얼마 전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공과 연계된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도 갑자기 이제 동해안에서 뭐 석유가 매장량이 얼마고 뭐 이렇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것도 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것도 사실은 아직 정확하지도 않는데 그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갑자기 왜 이런 발표를 했지? 이것은 석유 문제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영일 만에 있다 했다가 또 그게 아닌 걸로 확인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나오니까 뭐지 했는데 천공의 강의 내용이 얼마 전에 다시 유튜브에 썼는데 그 석유가 있다 또 엄청난 매장량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 천공과 연계된 것이 아니냐. 천공이 뭐 진짜로 돌을 터득해서 그걸 보이지 않는 심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대통령실과 뭔가 천공이 정보를 받았든가 아니면 천공의 이런 얘기를 믿고 했든가 이런 것들의 의혹을 당연히 국민들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굳이 음모론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안 맞고 정당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여지는 이런 것이죠. 네. 정부하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그 시추할 때 예산이 또 막대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에게 또 알리고 또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또 알리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또 내년이면 이제 시추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굳이 거짓말을 하겠냐 또 이런 부분으로 또 반론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추는 한 3단계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탐사를 하고 단계가 있고 그다음 시추를 해보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 경제성 평가를 해서 경제적으로 하는 단계가 있는데 대부분 지하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추를 해보고 거기에 실제 석유가 나오면은 발표를 해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도 시추를 하고 거기에서 기름 덩어리가 나와서 석유가 있다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은 아직 시추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동해안에 석유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참 왜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느냐 아직도 제대로 확인이 덜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심을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의혹을 갖게 하는 거죠. 국회 그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계속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본회의 보이콧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장을 빨리 뽑아야 국회 20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장을 보이콧하는 것은 진짜로 부적절한 것이고요. 22대 첫 본회의가 열리는데 본회의부터 보이콧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회의장을 빨리 뽑고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를 빨리 위원장들을 빨리 뽑아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이콧을 만약에 한다면 아주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요. 이게 만약에 끝내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원구성 열쇠는 결국 이제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에게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의장 직권으로 그 상임위원장을 이제 배분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그것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법 이전에 사실 협의를 해봐야 되고 여야 합의를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가 잘 안 될 경우는 국회법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국회법은 투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최소한 네. 합의 과정에서 11대 7인가 이렇게 해서 실제 3개의 상임위원장, 예. 법사위원장하고 그다음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은 네. 최소한 우리가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독주를 행정부가 하고 있고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최소한 법사위원장도 가지고 와야 되고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하니까 법이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국회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소관해요. 대통령실에 여러 의혹이 있는데도 운영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운영위원장을 하니까 견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고 가방위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 장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고 장악해 가고 있잖아요. 이걸 막아야죠. 언론 자유가 침해되게 되면 민주주의가 침해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말할 자유가 없어지는 것과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방위원장은 우리 민주당이 꼭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국회의 기능과도 관계가 있죠. 정부를 견제하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대통령이 있는 당이 그 여당인데 여당이 이제 의석수가 이제 많이 작고 또 야당이 이제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견제할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협의가 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네, 최상병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국방위 여당 간사였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던 시기를 전후로 그 10여 차례 이상 그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요. 신원식 그 당시 국회의원 장관이 그 당시 국회의원 할 때 저도 그때 들었는데 굳이 이종섭 전 장관한테 확인을 하더라고요. 네. 내가 이런 데 대해서 미리 전화하면 외압이 될 것 같아서 전화하지 않았다. 그 인정하느냐 하니까 이종섭 장관이 인정합니다라고 일을 하던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짓말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때가 8월 1일부터 8월 10일 상간 그 8월 고 상간에 한 10여 차례 했잖아요. 네. 그 언론에 보니까 하루에 5 통화를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였어요. 그럼 이슈도 많지도 않았는데 무슨 하루에 5번이나 통화를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최상병 그런데 그때는 이제 최상병 문제가 막 불거졌을 때예요. 네. 해병대 박종원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한다 막 해서 언론이 막 하니까 네. 그 확인을 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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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계속해서 이제 수사로 좀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